전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회고록이 출간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의 과거 인도 타지마을 방문,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문재인은 자평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어제 단독 외교가 아닌 버킷리스트 실현을 위한 단독 관광이었다, 단독 외유였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네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제가 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 김정숙 여사 타지마을 관련해가지고 방송을 뭐 벌써 여러 번 했어요. 네. 많은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영부인이 왜 외교를 합니까? 영부인이 대통령입니까? 영부인이 외교부 장관입니까? 영부인이 문체부 장관입니까? 그러니까 문체부 장관이 따라간 것이 아닌가. 공식적으로 영부인이 이렇게 뭐 나서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영부인을 따로 뽑았습니까? 대통령을 뽑았더니 영부인이 이제 김정숙 여사가 된 것일 뿐이지 영부인까지 감안해가지고 대통령을 뽑았나?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비중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 다음에 영부인은 대통령하고 같이 다니는 그런 사람이지 독자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저는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단적으로 만약에 김정숙 여사 말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 뭐 타지마을이 아니라 타지마을 같은 그런 관광지 가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공식적인 어떤 행사에 혼자서 참석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민주당에서는 뭐 그냥 뭐 그럴만하지 뭐 영부인이 뭐 외교해야지 뭐 영부인이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셔도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저 옆에 있는 그 대한민국 대통령의 휘장이 영부인 휘장입니까? 만약에 저럴 거면은 영부인 전용기 하나 따로 만들고요. 영부인 전용 휘장 만들어가지고 영부인 외교하라고 하세요. 왜 대통령 타라고 만든 그 우리나라 전용기를 영부인이 혼자서 막 쓰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생각해보니까 뭐랑 똑같냐면은 새로운 아이디어인데요. 영부인 전용기. 그 다음에 사실은 경기도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사모님 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사모님 팀 있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뽐 따가지고 영부인이 저렇게 막 비행기 타고 전용기 타고 막 이래도 되네? 그러면은 경기도에도 경기도지사 그 부인 전용 뭐 버스 같은 거 아니면 뭐 제네시스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모님 팀 만들어 놓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행안부에서 어떤 규정을 만들었냐면은 지방자치단체 부인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규정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예. 그것이 조금만 더 진행되면 그러면 영부인에게도 그런 정도의 그거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어차피 이런 논란을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초래했는데 이쯤 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가 먼저 지금쯤이면은 이제 사과를 갖다 하고 그런 다음에 뭐 이제 대통령 다 지나갔으니까 또다시 저럴 일 없을 것이다. 저런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 박정훈 당선인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을 전용기 투어 사건은 검찰 수사로 진실이 신속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뒤에 글을 이었습니다. 검찰에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게 확인되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특검으로 바로 가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모든 것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신속하고 철저하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안 하고 눈 감고 있습니까?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특별검사예요. 아주 특별한 일에만 하는 거지. 우리가 보통 때 밥에다가 김치찌개, 된장찌개 먹지 뭐 맨날 뭐 랍스타 먹고 뭐 맨날 뭐 파스타 먹고 뭐 그렇습니까? 그런 거는 그야말로 특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에 하는 거지. 그럴 거면 검찰이 뭐가 있습니까? 검찰을 갖다가 아예 없애버리고 특검청을 갖다가 만드는 게 낫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그 상하를 갖다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직인지 현직인지 그런 것도 그냥 막론하고 검찰은
그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대로 신속하게 철저하게 그렇게 수사를 해서 자기 본연의 임무를 갖다가 그 수행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외교부와 이제 문체부의 공문이 공개되고 있는데 제가 앞서 외교부의 입장도 전했습니다. 근데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대통령 전용기를 탈 사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당시의 대통령이죠. 전용기를 이렇게 타고 예산을 전용했다. 이런 것이 드러날 경우에 결국은 문재인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것이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실제로 직권남용과 국고손실죄 공범이 될 수 있습니까?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너무 나간 이야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너무 나간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일 좋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잘했으면 잘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내용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 정직 영부인을 갖다가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에 대한 도리로서 일정 부분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자꾸 숨기려고 하면 그럴 때 수사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수사가 나온 다음에 이런 거는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 예컨대 외교부나 문체부에서 영부인 가는 거 반대했을 수도 있잖아요. 어디 이런 데 영부인을 갑니까? 이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무슨 소리야. 그냥 닥치고 초청장 보내라고 해. 그러면 인도에서 초청장 보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인도의 외교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영부인 같은 사람이 올 줄을 몰랐대요. 그냥 문체부 장관 정도만 와도 감지덕지다. 왜냐하면 지금 간 명목이 뭡니까? 공원 택내 가는 거예요. 예. 공원이 만들어진 거 만들어진 거 그거 커팅하러 간 것도 아니고 삽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영부인이 갑니까? 제가 봤을 때 인도 대사가 가도 이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뭐 그런 정도 수준인데 여기에 뭐 장관이 가냐, 뭐 영부인이 가냐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숨기는 게 있고 범죄적인 혐의가 있고 그러면 수사를 갖다가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정보가 이렇게 쭉 쌓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평가해서 이런 경우에 뭐 직권남용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대통령부터 가만히 있고 뭐 이렇게 뭐든지 다 괜찮다 뭐 이게 뭐 영부인 정상 외교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갖다가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취재가 되고 밝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인도 타지마을 관광 외교 이야기를 했는데 관광 외교인가요? 단독 관광 이 부분을 중심으로 나눴는데 금전거래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네. 김정숙 특검이 이제 재차 부각된 데는 문재인의 딸 문다혜 씨와 청와대 어떤 직원들 양이네스 뭐 이런 사람들과의 석연찮은 금전거래 내역이 검찰에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딸들의 문제예요. 딸들이 문제야. 왜냐하면 지금 김정숙 여사 옷이 178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열흘에 한 번꼴로 정장을 맞췄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런데 그 뭐 옷을 여러 군데서 맞췄겠죠. 그런데 그 가장 그 김정숙 여사가 그 좋아했던 디자이너가 양모 씨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디자이너의 딸하고 김정숙 여사의 딸하고 딸과 딸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어머니가 저렇게 옷을 갖다가 맞췄으면 옷값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양 디자이너에게 직접 줘도 되겠지만 뭐 그 디자이너 딸하고 내가 친하니까 옷값을 딸한테 주면서 아버지한테 갖다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는 차라리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반대잖아요. 그러면은 김정숙 여사와 그 문다혜는 그 옷도 받고 돈도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석연치가 않잖아요. 그런 다음에 제일 석연치 않은 거는 예컨대 그 이네스 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다혜한테 준 돈이
300만 원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만약에 3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검찰이 오버한 것일 수도 있겠다. 예컨대 뭐 허국장하고 저 사이에 한 300만 원, 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아 뭐 좀 빌려줘. 그다음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데 뭐 그 정도는 이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처음 패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딱 한 번이었고 그 금액이 200, 300 그 정도 금액인데 검찰이 이거 완전히 오버한다 그러면서 뭐 기우제식으로 수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딱 거래가 한 번밖에 없었고 그 금액이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문다혜 씨나 이네스 양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다혜가 그 300만 원 그걸 갖다가 지웠다면서요. 그거 왜 지웁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 가장 그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만약에 지웠다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고 그 금액이 동그라미가 하나 더 들어간 거 아닌가? 횟수가 한 번이 아니고 한 10번 정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네스 양은 원칙적으로 청와대에 근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네스가 출국 금지당한 게 아니고 출국 정지당했거든요. 예. 왜 출국 정지당했습니까? 출입국 관리법상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를 하는 거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 정지를 하는 건데 이네스 양은 이름부터가 원래 이네스는 아니었겠지. 그런데 국적을 한국 국적에서 프랑스 국적으로 바꾼 것 같은데 프랑스 국적으로 바꾸면서 이름도 프랑스식으로 바꿨겠지. 그러니까 이네스 양은 지금 프랑스 사람이에요. 예. 프랑스 사람이니까 출국 금지되는 게 아니고 출국 정지가 되는 건데 아니 그런 프랑스 사람이 어떻게 청와대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예외적인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 아닌가? 그 양 씨의 딸, 디자이너 양의 딸이었기 때문에 한 거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까지 이거는 제가 확인되지 않고 뇌피셜일 수 있는데 생각이 어떻게 또 뻗어나갈 수 있냐면 옷값 대신으로 딸을 청와대에 취직시켜 준 거 아닌가? 또 거기에 그 혐의가 있는 게 이네스가 자기 마음대로 근무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네스가 청와대에서 저 허국장도 청와대에서 근무했잖아요. 예. 청와대 근무하면서 뭐 다른 일 했습니까? 뭐 어디 뭐 방송국 가서 앵커를 갖다가 했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뭐 기자를 갖다가 했습니까? 못 하잖아요. 겸직이 금지돼 있죠. 저도 국방부에서 네. 거기 미군기지사업단 법무실장 하면서 변호사 안 했거든요. 뭐 어디서 뭐 교수도 안 하고 그냥 그 법무실장만 했다고요. 왜냐? 공무원이니까. 근데 이네스 양은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뭐 여기서도 뭐 전시회하고 뭐 저기서도 뭐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합쳐보면 첫 번째 프랑스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마음대로 취직이 됐고 두 번째 그렇게 청와대에 취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만 전념한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뭐 이렇게 아버지 일 있으면 아버지 일도 도와주고 다른 일 있으면 다른 일도 도와주고 그 이야기는 뭐냐 그 디자이너 양에게 뭔가 페이버를 청와대에서 줬다라고 한 이야기인데 뭐 밑도 끝도 없이 뭐 청와대 뭐 디자이너가 뭐 한두 명이니까 왜 그 사람한테만 그걸 갖다가 줍니까? 페이버를 줍니까? 결국은 옷값 대납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는 이야기죠. 그게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옷값 대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초지종 간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정숙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이 명확하게 그 해명을 하면 이런 의심을 안 해도 되는데 옷이 드러난 것만 네티즌들이 일일이 다 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진 만든 것만 그걸로만 178벌이니까 그것보다 뭐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드러난 178벌에 대해서 처음에는 청와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법인카드로 긁었다고 그랬어요. 법인카드가 아니라 카드로 긁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처럼 뭐 명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옷은 100만 원짜리야. 그 100만 원짜리 영수증도 필요 없잖아요. 뭐 삼성카드든 현대카드든 뭐 신한카드든 그 카드사에서 내역 쫙 뽑아달라고 그러면 이 옷은 100만 원짜리. 그 다음에 이 뭐 와이셔츠, 이 뭐 넥타이는 뭐 30만 원짜리. 그 다음에 뭐 더 좋은 옷은 뭐 200만 원짜리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쫙 주면서 178벌에 대해서 다 합치니까 한 2억 정도 들었는데 이 2억을 카드로 다 냈다. 그 다음에 그 2억은 어디서 났느냐? 대통령 연봉 많이 받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5년 일했으면 한 10억 넘게 받는데 그 중에 한 2억 정도는 대통령이 영부인을 사랑해가지고 한 20% 정도는 마누라 옷값으로 썼다. 이러면 뭐 이런 이야기 안 하죠.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처음에는 카드로 썼다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현금으로 냈다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그 현금에 관봉이 뭐 붙어 있다가 이런 식으로 이상한 것들이 막 있으니까 이게 이른바 뭐 특활비나 다른 돈으로 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뇌물 받은 거 아니냐, 아니면 뭐 변호사비 대납이 아니고 옷값 대납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왜 의심을 국민들로 하게끔 하게 만드는지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좀 제대로 해명을 갖다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이네스 양과 디자이너 양에 대한 그 의혹까지도, 그 다음에 문다에 대한 의혹까지도 그 해소가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만 하더라도 좀 김정숙의 고급 의상과 폐물에 쓰인 돈, 지금 의상으로만 최소한 2억 정도 소가 소요됐다. 뭐 폐물에 쓰여진 돈까지 하면 뭐 3억 이상이 쓰여졌다고 그러죠. 그런데 현금으로 쓰였는데 그 현금으로 쓰여진 돈이 어떤 돈이냐?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관봉권이었다. 그러니까 끈으로 묶은 거, 그런 거 볼 때 특수활동비 사용 내용으로 보인다. 이런 이제 의혹들이 예전에도 많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문다혜 씨와 양 이네스 간의 금전거래, 지난번 유송화 춘추관장과의 금전거래도 검찰에서 포착을 해서 수사를 했다고 그러죠. 이것도 지금 특수활동비와 연관된 게 아니냐. 그리고 양 이네스의 채용 과정에서의 특혜 채용, 왜 채용이 그렇게 이루어졌고, 양 이네스의 활동이나 총무비서관실 소속이면서 제2부속실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다 이게 특수활동비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를 보면서 인사수석실, 총무비서관실, 제2부속실, 춘추관과 연결되어 있는 홍보수석실, 지금 최소한 4개의 수석비서관실이 연관되어 있고 이걸 총괄하는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규모가 크다. 더군다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특수활동비 내용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봉인해버린 바람에 그 내용들이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김정숙의 국정농단 뭐 이렇게 지금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그에 맞게 사실은 수사나 특검이 검토돼야 하는가. 국정농단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그런 정도 사건이 아닌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이런 거 가지고 국정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네. 그야말로 이제 특활비니 뭐니 그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해명을 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게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유송화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청와대의 제2부속실 그 영부인을 담당하는 그 부속실 비서관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이재명 대표 때는 그 대선 때 뭐가 있었습니까? 이재명 후보 때는 배우자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배우자실의 실장에 해당한 역할을 한 게 그게 유송화예요. 그 물론 이제 사이즈가 이재명 대표는 배우자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조직을 만들어서 실장을 무슨 뭐 현직 국회의원을 갖다가 임명하고 뭐 그 정도까지 했었는데 문재인 당시 후보는 그 팀장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유송화를 그 팀장으로 임명해가지고 그때부터 김정숙 여사를 그 이재명 후보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대선에서의 문재인 후보 관련해서 그 김정숙 여사를 수행하게끔 하다가 그러다가 제2부속실의 그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제2부속실 비서관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유송화가 지금 김정숙 여사 관련한 온갖 일들을 제일 속속들이 한다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걸 떠나가지고 뭐 옷이니 뭐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유송화인데 그 사람하고 지금 문다혜나 뭐 그런 사람들하고 또 뭔가 석연치 않은 거래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싶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예, 정치 원로 박찬종 의원님 전화로 연결해서 주요 현안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님 저 건강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시네요. 가네요. 예, 의원님 이것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4년 중임제 이 개헌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개헌을 제안한 조국 대표와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이 국가를 더욱 수렁에 몰고 가려고 하는 이 음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시기에 대통령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22대 국회 초반에 개헌 불길을 아마 붙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두 사람과 그 강경파 일부가 결국은 사법 리스크로부터 탈출하려고 하는 시도로 그걸 무기로 개헌론을 들고 나왔다. 우선 이 개헌론을 불붙이기 시작한 조국의 경우에 그 불붙일 도덕성이 전혀 없어요. 지금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에 관한 죄로 2년 실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대법원 상고심이 지금쯤 열려야 하는데 왜 안 열린지 모르겠어요. 조만간에 열릴 겁니다. 그 상고 기각이 되면 적일로 형집행을 당할 그런 경우가 있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도 여러 일에 걸려 있고 대북 송금 사건의 구속영장도 대기하고 있는 이런 상태니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그 중심에 자기들이 서 있다는 위세를 보여가지고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 개헌 논의를 불붙이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 중임제 개헌이 지금 이 시기 절대로 필요한가?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현행 헌법이 69년에 개정돼 가지고 시행된 지 37년 됐는데 그러면 현행 헌법에도 문제가 없느냐? 있다. 있는데 그것을 이 중임제로 대체할 만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국가 발전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이 헌법이야말로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헌법 운영상의 여러 문제 그리고 대통령 중임제가 87년 개헌운이 때도 그게 주류를 이룬 한 정책이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우리 실정에 우리 풍토에 맞는 것인가 이런 걸 중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할 시기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런 식으로 특정인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특히 그 사법 리스크 탈출을 목적으로 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즉각 중단하라라고 말하고 싶네요. 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국 민주당의 개헌은 음모다. 중단하라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예. 자, 두 번째 질문 좀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예. 김정숙의 인도 타지말 유유 관광 문제가 계속 논란인데요. 예. 이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첫 영부인 단독 외교다 이렇게 입장을 예. 밝혔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뭐 회고록인가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부인이 단독 외교라고 그랬습니까? 예, 단독 외교라 그랬죠. 네, 그러면 그게 그 허황후 기념 행사와 그리고 부수적으로 타지마할을 이제 갔다 왔는데 모든 사람이 느끼기로 타지마할을 목표로 하고 간 것으로 보고 만일 문 대통령이 말한 대로 영부인의 외교 성과 뭐라고 표현했다 그랬죠? 문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첫 영부인 단독 외교예요. 단독 외교. 예, 그거는 말을 붙이려면 대통령 특사로 김정숙을 임명했어야 됩니다. 대통령 특사로요. 예, 물론이죠. 예, 대통령 특사로 임명해야죠. 아니면 개인 자격으로 인도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를 특별히 초청한다 하는 똑 떨어진 요청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네. 그거 없잖아요. 원래 장관급 오라 그랬고 외교장관이 가야 되는데 바쁘니까 대신 문화부 장관 가기로 했거든. 네.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 개인 자격으로 이 인도 정부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가는 바람에 국고 낭비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네. 대통령 전용기 띄고 지요 경호관 14명인가 따라가지요. 부수적으로 수발하는 공무원이 6명, 그러니까 40명의 매머드 시찰단이라 그러나 그 관광단을 끌고 갔으니까 네. 그게 국민의 입장에 대해서 보면 말이죠. 대통령 부인의 그 행차가 법률적 근거도 없고 그 외교 특사로 임명된 일도 없고 그리고 예산 낭비고 이러니까 국민에 대해서 무례한 일이고 결국 고약한 일들을 이 부부가 했다. 고약한 일들. 네. 그래서 지금 제 심정은 고얀 사람들이다. 고얀 사람들이라는 게 그게 표준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고약한 짓을 했다. 이렇게 밖에 말할 수 없고 만일 이게 이 우리나라 경우에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그 이희호 여사가 대통령 재임 중에 유엔 아동 구호 기금 총회에 초청받아가서 연설한 일이 있습니다. 예. 그는 그 개인이 초청받은 거예요. 예. 대통령 부인을 초청한 게 아니고 그 이희호 여사는 대학 교수 출신으로 평소에 그 분야의 국제관계에 관여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건 딱 찍어가지고 그 본인이 직관적으로 관여 있는 그 유엔 기구에 초청받아 연설한 경우 그 요거는 김정수 여사가 이번에 간 거하고는 그건 전혀 결이 전혀 다른 일이죠. 네. 제가 아주 쉽게 대통령 부인이 공식 행사가 어떻게 된다는 거 외국의 예를 2개 딱 예를 들게요. 간단하게. 네. 미국의 프랑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 엘리노아 여사는 연방정부의 사회교육 분야의 공식 직함을 가지고 네. 대통령 재임 중에도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그건 공무원이었죠. 공무원. 네. 공무원으로. 그이는 루즈벨트가 대통령 되기 전서부터 그런 활동을 해왔고 대통령 된 후에는 아주 연방정부의 임명직을 가지고 그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장개석 총통 부인 송미령 여사도 이게 43년 카이로 회담에 그 참석했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 처칠 수상 장개석 총통. 근데 거기에 보도 사진에 그 세 사람 외에 4사람 사진이 찍혀 있어요. 송미령 여사야. 네. 그럼 이게 장개석 총통 부인으로 간 게 아니라 중화민국 외교 고문 자격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으로 따라간 게 아니라 남편과 동행한 것이 동행. 네. 그래서 그 송미령 여사는 그 즈음에 미국에 가고 상하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했는데 그것도 중화민국 외교 고문 자격으로 그거 연설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김정수 여사가 이번에 한 일은 이 생각할수록 고얀 일이네. 생각할수록 고얀 일이다. 장개석의 부인 송미령 여사는 외교 고문으로 간 거고 예. 이호 여사가 유엔 아동기금에 간 것은 개인 자격으로 간 것인다. 개인 자격 초청 받아가지고 개인 자격으로 초청받아 갔다. 김정숙은 뭐냐? 참으로 고약한 짓이다. 예, 그렇게 정리가 되네요. 예. 예.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에 관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 예, 회고록 내용에 보니까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은 진심이었다. 예. 그러면서 2018년 비핵화 협상 결렬 책임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즉 미국의 참모들 당시의 백악관 참모들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회고록에 글을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철저하게 김정은의 대변인 노릇을 했군요. 김정은의 대변인. 그러니까 북한의 핵 관계는 91년 노태우 대통령 때 남북 기본 합의서가 서명대가 발효됐고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것도 일종의 이제 조약의 성격을 가는 거지 남북 간에 어찌되건 간에. 그러니까 그 비핵화 선언은 남북한 어느 쪽도 핵물질의 생산, 보유, 사용을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NPT 그러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북한도 참석하고 그러니까 그걸 계기로
그게 이제 91년 그 10월 달 일이었는데 그 11월에 유엔 총회에 비로소 남북 간이 그 선언을 계기로 동시 가입했습니다. 유엔 총회에 유엔에 동시 가입해가 그 첫 총회에 남북 간이 5명씩의 대표가 파견돼가 서로 총회장에서 조우한 일도 있는데 그때 그 총회에 5명 대표가 외무장관 뭐 외교통일위원장 이렇게 하는데 국회의원 한 사람 끼는데 내가 그 대표단의 일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비핵화 선언을 계기로 한 것이고 그 뒤에 이걸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서 94년 8월에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7월 달에 김일성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그래도 무산되고 그 뒤로 김정일 시대에서부터 핵을 꾸준히 개발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가서 김정일이 하고 뭐 만나가 거기 뭐 6.15 선언이죠 아마 예. 그런 걸 갖고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북한은 핵을 생산할 첫째 의지도 없다. 그리고 능력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의지와 능력. 이 국민들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 뒤부터 이제 이 핵을 개발한다는 징후가 현재지니까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노무현 대통령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북한이 설사 핵을 보유하더라도 그것은 대한민국을 향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대한민국을 향한 걸 아니면 그럼 미국을 향한 것인가?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뒤에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을 거치면서 북한은 꾸준히 핵 개발을 해왔어요. 그걸 예. 점차 고도화된 게 이제 김정은 시대에 와갖고 더 고도화된 것인데 이거를 뭐 문재인 대통령이 회고록에 이상한 소리를 썼는데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네. 이제 핵의 고도화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민주당이 지금 국회 내 이제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 22대 국회 상임위 배분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 민주당에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민주당이 하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민주당이 만일 국민의힘이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 최종적으로 타결이 안 되면 상임위를 아예 민주당이 독식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과거에는 또 어땠는지 또 소개를 해주시면서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국회라게 원래 대화 타협, 대화 토론 타협의 장입니다. 그게 이회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이회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국회의원이 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국가기관으로서 자율권을 갖도록 돼 있고 정당은 또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회는 이 전통을 중시해야 돼요. 이왕에 쌓아온 전통을 예를 들면 이재명 시대에 와가지고 22대 국회에 의석수로 다수가 됐다고 해가지고 과거에 이어오던 전통까지 무시하고 지금 허행한 말대로 하면 무슨 국민의힘당이 뭐 말을 듣지 않으면 상임위원장 전부를 독식하겠다. 그게 공갈 형법상역으로는 협박이지 협박. 예. 그러니까 이게 국회를 완전히 전쟁터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걸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학 개론서에 말이죠. 총성 없는 전쟁이 정치라고 그래서 그리고 총성 있는 정치가 총성 있는 정치가 전쟁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총만 안 쏘았지 지금 전쟁 상태인데 이게 상임위원회 전부를 독식하겠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선전포고야. 선전포고. 이 사람들이 말이야.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4월 10일 하루의 민심의 여론조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소선거구를 하다 보니까 인구가 들쭉날쭉 해가지고 득표율에 있어서는 50대 45에 지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지역구 의석 차이가 그 득표율로 비례를 정확하게 한다고 한다면 한 15석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게 71석 차이로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그 말끝마다 총선 민심이라고 그러는데 총선 민심이라는 게 기껏해서 45대 50이야. 그러고 인구의 3분의 1이 투표에 참가 안 했다는 그 민심을 왜 계산을 넣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민주당 강경파들도
제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반드시 이게 쌓여가지고 폭풍을 맞지, 이게 순리에 어긋나는 게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그건 대한민국이 아니죠. 네. 지금 국회 상임 문제까지 여쭤봤습니다. 박찬준 의원님 인터뷰 예. 좀 감사드립니다. 예, 예,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송원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정숙 여사 타지마을 다루기 전에 김정숙 여사의 딸과 양 이네스 앞서 이야기했던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양예일 씨의 딸 양 이네스와의 금전 거래가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상당 액수의 석연찮은 금전 거래의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검찰에서 밝힌 것은 300만 원입니다. 예. 지금 문다혜도 자기 페이스북에 300만 원, 고작 300만 원씩으로 올렸다가 지웠거든요. 예. 문제는 이 지금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가 공개가 된 겁니다. 예. 여러 차례 청와대에 있을 시절에도 거래가 있었다. 문다혜가 청와대 생활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 양이네스뿐만이 아니라 유성화까지 춘추관장을 했던 유성화까지 공거래가 있었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전체 이제 그림이 나오는 것이죠. 이 문다혜 부부가 사업 실패나 뭐 등등으로 해서 좀 어려웠다. 그래서 사위 그 서모 씨 이스타항공 채용도 챙긴 것이다. 특혜를 준 것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다른 도움은 없었느냐. 딸이 시집간 딸이 지금 청와대에 들어와서 생활까지 했습니다. 논란이 됐었죠. 그렇죠. 다른 지원을 했구나. 청와대에서. 그 지원을 하는 방식도 양이네스와 유성화가 소속된 이 부서가 다릅니다. 한 사람은 춘추관장이고 한 사람은 총무비서관실이었어요. 예. 총무비서관에 있으면서 지금 제2부속실 일을 한 것이거든요. 예. 청와대 여러 조직이 개입이 됐구나. 청와대에서 이 홍보수석 쪽과 총무비서관 쪽 전혀 다릅니다. 예. 이게 여러 조직이 개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비서실장이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예. 비서실장 당연히 대통령이 개입이 됐구나. 총체적으로 청와대 조직이 지금 문다혜 지원을 했었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돈 거래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텐데 예.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이 수사를 하다가 중앙지검으로 옮겼어요. 발탁이 됐어요. 그렇죠. 발탁이 되면서 정말 문재인 부부, 이재명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부부에 대한 수사.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제가 이것까지 첨가를 할게요. 매일같이 이재명, 문재인 쪽은 정치인은 검찰을 공격을 합니다.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정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수사 내용 조금 일부를 공개하는 게 검찰이 이 반박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예. 이걸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에게 이 가전 말, 가짜 뉴스로 공격을 당하고 국기문란하고 있다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왜 이런 걸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제 이 부분을 일부 하면서 이게 논란이 된 겁니다. 설마 했는데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 양이네스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요? 당시부터 문재인 정권 때부터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왔던 이야기죠. 프랑스 국적이고 김정숙 여사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그 디자이너의 딸이었다. 프랑스 국적인 사람이 청와대에 이 채용이 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국적이 다르게 되면. 예. 청와대는 그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5년 내내 근무를 합니다. 또 총무비서관실 소속으로 해서 제2부속실로 근무를 하게 되고요. 이 지금 이야기가 나온 이 인도 타지마을 관광도 같이 가게 됩니다. 인도 타지마을 관광을 가면서 김정숙 여사가 데리고 간 청와대 경호실을 빼고 인물이 13명이었죠. 예. 그 속에는 김정숙 여사가 좋아하는 사람, 정말 가까운 사람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뭐 요리사부터 시작했어요. 네. 거기 포함된 사람이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각종 뭐 사치품이라고 하는 명품, 의상, 사치품, 뭐 이런 액세서리 이 많은 것들을 책임졌던 사람, 의전을 책임졌던 사람이 양이네스였을 것이다. 또 양이네스가 관봉권이라고 하죠. 항공에서 간 나온 그 돈을 쓴 것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 특활비거든요. 청와대 특활비가 들어갈 때 그 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 특활비를 쓴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지금 받고 있는 게 양이네스입니다. 예. 그러면 당시에 이 양이네스가 논란이 좀 됐지 않습니까? 2022년도 4월에 최초로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진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네. 당시에도 프랑스 국적의 인물이 어떻게 대한민국 그것도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해서 그때 국가공무원법 위반, 뭐 특혜 채용 논란, 그리고 국가안보실을 다루거나 안보 문제를 다루거나 대통령과 영부인의 일정을 다루는 그곳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느냐, 총무비서관실이 어떻게 채용이 됐느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국정농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도 그렇고 앞서 지금 말씀 주신 지금 타지마할과 관련된 거나 돈거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쭉 추적해 보면 총무비서관실, 제2부속관, 이 부속실, 그다음에 뭐 홍보비서관실 산하에 있는 춘추관실, 결국은 대통령 비서실장, 여기에다가 인사수석실까지 감안하면 이게 국정농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양이네스 채용은 예. 특별한 힘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외국 경우에 이제 김정숙이 특별히 요청을 했을 경우에 예. 대통령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식의 채용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전체 조사를 하면요. 또 정보 관계, 이 보안 부분에 있어서도요.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과 이제 김정숙이 이 인도 타지마할 관광 다녀온 부분, 이 과정을 살펴보면 예. 김정숙의 사치품, 옷, 이 사는 과정들, 이 모든 게 이제 국정농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이게 한 부서가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김정숙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만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총무비서관, 청와대의 모든 그 재산 살림살이를 다 맡고 있는 게 총무비서관입니다. 그렇죠. 총무비서관, 지금 홍보수석실 모두가 개입이 되어 있거든요. 예. 자, 기억 되돌려 보시면요.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사건 8개 부서가 개입을 합니다. 그렇죠. 이건 비서실장과 대통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청와대 구조상. 예.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정농단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한 부서의 김정숙의 힘으로 또는 영부인의 힘으로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임종석이나 문재인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가 지금 여기에 개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농단이고 이건 이 수사는 대규모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 일사항공이 전북에 있으니까 전주지검에서 해야 되느냐, 이 사건을 이송해야 되느냐. 되돌려 보시면요. 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하자마자 거의 첫 짓이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울산지검에서 수사할 수 있단 말이냐. 전부 청와대가 개입이 되어 있는 것인데 중앙지검으로 옮겼거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바로 옮겨야 하고요. 예. 이 수사의 양은 방대할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김정숙 여사의 고급 의상과 폐물, 뭐 옷과 장신구라고도 부르죠. 고급 의상과 폐물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그 딸의 돈거래, 문다혜 씨와 양이네스의 돈거래, 말씀하신 유송화 전 춘추관장과의 돈거래도 있었다는 것도 검찰이 포착됐다고 그러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옷값 과정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 관봉권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총무비서관실은 실제로 청와대 예산, 그중에 예산 전체 예산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논란이 벌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이 특수활동비 관련된 내용이 담긴 대통령 기록물을 그 특수활동비 내용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봉인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검찰이 손을 대야 되겠네요. 당연한 기본 절차입니다. 예. 중앙지검에 지금 고발 조치가 되어 있죠. 예. 중앙지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말한 지 뭐 수개월입니다. 제일 첫 작업이 압수수색 영장이죠. 대통령 기록물을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3, 4, 5년 전부터 이야기 다 모두 나왔던 겁니다. 어제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그 총무비서관이 인터뷰를 했더만요. 네. 야, 이런 것 가지고 문제 삼느냐. 이거 국정농단인 이유가요. 지금 전부 돈이 흘러나간 것입니다. 총무비서관 사인 없이는 못 나가는 것이죠. 특활비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요. 이게 지금 국정원을 통해서 청와대로 나간 것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이야기 다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국회까지 이 특활비가 옵니다. 국회의장까지요. 그래서 국회의장실에서는 뭐 이거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민주당 쪽 이야기입니다. 유인태가 한 이야기죠. 당시에 사무총장이. 무슨 이 특활비를 거론하느냐라고 하는데 돈이 이런 식으로 흘러 들어갔고요. 또 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관광을 위해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혼자서 단독으로 외국을 갔다 온 일은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뭐 이런 사소한 일로 거론하느냐라고 할 이야기입니까? 예. 네. 지금 이 국정농단 사태는 대통령 기록물까지도 수사를 해야 된다. 이제 거기까지 했는데 전용기 문제로 좀 넘어가고 지금 인도 타지마을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이 옷감 문제와 더불어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 타지마을 유유를 한 김정숙 여사를 횡령, 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재 이 사안 검찰에 수사 중입니까? 수사를 하지 않고 있었죠.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을 고발까지 됐는데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그동안 검찰총장이 뭐 하고 있었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이 수사를 도대체 누가 맡고 있었느냐라는 걸 따져봐야 하고요. 이 이야기가 뭐 몇 년 전에도 나왔었죠.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네. 인도 타지마할을 왜 갔으며 인도의 허황우 축제가 뭐며 그 공원 기공식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30년 전에 경남 김해시에서 저보고 취재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가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인도의 한 지역의 여고등학생, 여대학생을 초청을 해서 간단한 행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허황우 기념 행사였습니다. 김해가 과거에 금관가야 시절에 김수로 왕의 부인이 허황우가 인도에서 왔다라는 설화가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행사를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발전해서 이제 30년 가까이 된 거죠. 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김해시에서 문재인 정권 100대 사업으로 이걸 넣습니다. 김해 가야 복원 사업을요. 자, 김해 가야 복원 사업에 대통령이 관심이 있다는 건 큰 문제죠. 김해는 봉하마을이 있습니다. 네. 김정숙이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죠. 타지마할 관광을 가기 위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체부 자료, 김해시 자료 공개하면 다 드러납니다. 김해시에는 오래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이 기공식이라는 걸 거기에 그 축제도 있어요. 지방축제. 사실은 인도에서 뭐 허황우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라는 걸 이용해서 기공식 거기에 있던 지금 공원을 이름을 좀 바꾸는 겁니다. 이 기공식 때 좀 김해시를 넘어서는 매년 김해시장이 갑니다. 부부가 가기도 하고요. 넘어서는 문체부 누가 좀 와줬으면 좋겠다. 김해도 원하고 인도도 원하죠. 여기에 이런 정도면 대부분 차관 아니면 국장 정도가 갑니다. 공문서는 장관 요청이죠. 근데 장관이 바쁘셔서 차관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외국과의 관계니까요. 김정숙이 여기에 개입을 한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타지마할을 가자라고 된 것입니다. 이 김정숙이 가서 한 행사를 보면요. 총리를 만나고 하는데 이거 전혀 외교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인도에서도 영부인이 오면요. 저희들이 그 대통령 이 순방에 취재도 가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거 대통령이 직접 오는 것보다 영부인만이 뭐 행사하는 게 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인도에서도 굉장히 당황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문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사례다. 영부인 단독 외교라고 하는데 네. 영부인 단독 관광의 첫 사례입니다. 문재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전부 거짓말입니다. 총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관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지금 모두 이 타지마할 관광에 맞춰서 이 계획을 다 짰고 거기에 데리고 간 청와대 사람들은 전부 김정숙과 김정숙 딸과 관계가 되는 개인적인 특수관계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철저히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몇 년 뒤에 또 영부인이든 뭐 남편이든요, 배우자가 혼자서 관광을 다녀오기 위해서 대통령 전용기로 공무원들을 데리고 외국을 간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외국에 무슨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경호처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이는데, 자, 문재인이 첫 외교가 아니라 첫 단독 외교라 이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회고록 내용에 이렇게 보면 최정권 전 외교부 1차관이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외교로 기록될 것이라고. 자, 문재인은 첫 외교가 아니라 첫 단독 외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한번 스크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 스크린, 요 사진 한번 볼까요? 요 사진 지금 뭐 외국에 방문했을 때 그 사진일 텐데, 한번 누가 앞에 가는지 한번 보시죠. 김정숙 여사가 앞에 가고 손을 들고 뒤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뒤따르죠. 이게 순서로 보면 어떻게 돼야 할지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단독 외교라는 의미가, 영부인이 대통령인가요? 여기 보면 영부인이 대통령이어서 단독 외교, 요 사진만이 아니라 여러 사진 중에 비슷한 김정숙 여사가 앞질러 가거나 막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은 문재인이 아니라 김정숙 여사였나 보죠. 그래서 단독 외교라고 고백을 한 거 아닐까요? 영부인 단독 외교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참 남의 뭐 부부관계를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이게 부부관계, 개인적인 부부관계가 아니고 지금 대통령 부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건 제가 알기로 있기로는 의전의 문제를 넘어섰어요. 경호에도 저게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저 지금 대통령의 동선을 가리는 것이거든요. 뭐 저런 일이 흔히 일어났습니다. 저런 일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이 문재인이 나중에도 뭐 그런 말씀이 나올 거지만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해요. 예. 그리고 좀 이 청와대 당시에 우리 취재를 해보면 다 아는 것인데, 이 부부 관계도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네. 성격도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하죠. 또 굉장히 사치나 이런 것을 좋아했고요. 또 의상 관련해서 또 전공을 하기도 했어요. 또 뭐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요. 뭐 춤추는 모습이 나오네요. 막춤 추고 그랬죠. 뭐 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문재인은 성격이 상당히 좀 내성적이죠. 네. 근데 김정숙은 이 외향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봅니다. 이거 국정농단입니다. 저는 이 처벌도 중요하지만요,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대통령의 배우자가 자기 마음대로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어느 대기업에서요, 동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의 이 회장 부인이 대기업 부장 보고, 야, 돈 얼마 좀 빌려도 그 안 빌려줄 부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런 짓을 벌인 겁니다. 대기업은 그래도 사적 기업이죠. 이건 청와대지 않습니까? 이런 동거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걸 가지고 문다혜가 지금 어제 뭐 300만 원 가지고 그러느냐. 동거래가 더 훨씬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자기 그 아들 뭐 이 쓰는 그 인터넷 이 컴퓨터는 돌려달라고 하는데, 검찰 수사를 하면요, 제가 이 부분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7, 8일 전입니다. 친문 의원들입니다. 윤건영, 고민정 모두 나서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별의별 사례를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치인은 검찰을 공격합니다. 매일같이 공격합니다. 이재명도. 검찰이 반격할 수단이 없어요. 그런 적 없답니다, 검찰은. 그런데 검찰이 유일하게 반격할 수단을 하나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검찰이 일반 국민 수사하는 거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기자들이 쓰지도 않아요. 정치권, 권력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국민들이 일부분만이라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공개하는 것은 이게 혐의사실 공표가 아닌 겁니다. 예외 사항으로 두고 있어요. 그 부분을 왜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그걸 시작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혜경 그 법인카드 횡령 7개월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미 수사 다 끝났습니다. 네. 수원지검에서 필요한 부분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알려야 하는 겁니다. 내용이 뭐라는 걸요. 그렇게 당하고만 있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조국은 검찰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들이 바보입니까? 반격을 해야 되는 것이다. 네,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저기 여사 하지 말라고 그러네요. 예, 여사 사실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 앵커님은 하도 점잖으시기 때문에 예, 할 언론에 기고된 김정숙에 대한 평가를 한번 좀 제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언론의 평론가가 글을 썼어요. 자, 들어보시죠. 김정숙은 역대 최악의 영부인이 확실해졌다. 프란체스카, 유경수, 이순자, 김옥숙, 손명순, 이호, 권영숙, 김윤옥 등 어떤 대통령 부인들도 김정숙과 같은 탐욕과 사치를 즐기진 않았다. 대통령 남편보다 앞서서 걸으며 손을 흔들고 국민 세금으로 온갖 의상과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자기 버킷리스트 실현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관광 다녀오는 건 꿈조차 꾸지 못했다. 김건희는 이런 김정숙에 비하면 양반이다. 김건희가 어디 김정숙처럼 국민 세금으로 전 세계의 나라들 구경을 다니고 명품 옷을 사입었는가, 이렇게 평론가가 직격을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중앙일보 논설위원 남정호 씨의 책에 실린 글을 볼까요? 그 책 이름은 김정숙 버킷리스트의 진실한 책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남편과 떨어져 개인 시간만 나면 현지 한국인들을 격려하려 했던 전임 영부인들과는 달리 김정숙 여사는 틈만 나면 미술관, 박물관에 가거나 해외 명승지를 돌아다녔다. 김정숙에 대한 이런 평가인데 어떻게, 김정숙 평가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이 그 회고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을 가게 되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자기들의 그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예. 자주 가자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들르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집트 피라미드 이야기를 했어요. 예. 김정숙은 지금 대통령의 일정, 그 외국 방문 순방 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자기 관광을 했다라고 해서 버킷리스트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죠. 예. 그럴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자제합니다. 지금 이 논평처럼 그 미국을 가나 어디를 가나 우리 교포가 다 있거든요. 그 교포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행사를. 지금 기자들도 따라가고 다 보고 있고요. 그 현지의 외교관들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배우자가 따로 어떻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인사치레로 모두 이야기합니다. 피라미드 한번 들러주시죠. 뭐 어디를 가나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두 이 자제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쓰이는 부분이고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다음 현지에서 김정숙의 저 타지마할 관광처럼 저 인도에서 비아냥거리지 않겠습니까? 저 한국이라는 나라 참 이상한 나라네. 뭐 우리는 장관만 해도 대단한 것이었는데 김해 시 행사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차관만 오도 대단한 것인데 갑자기 영부인이 온다? 뭐 때문에 오지? 난리가 났던 겁니다. 네. 이런 지금 나라 망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만약 문재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굉장히 문재인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은 외교를 모르는 겁니다. 혼자 밥 먹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인사치레로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에.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인사치레를 한다고 해서 거기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정숙은 다 다닌 겁니다. 문재인은 다 다니고 있는 것을 수수방관한 것이죠. 오히려 지원한 것이죠. 대통령의 권력이 아니면 저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죠. 자, 회고록에 담긴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다른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이건 외교와 관련된 문제인데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에 이런 내용이 있죠. 혼밥에 관한 논란의 문제도 다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회고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에 갔을 때 쌀국수집을 방문해서 서민적인 음식을 먹었던 사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혼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현지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아서 지금도 중국 식당에서는 그때 내가 먹은 음식이 문재인 아침 세트라는 메뉴로 만들어져 많이 팔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처음 외교 무대에 나가면 낯설고 서먹함이 있지만 나는 그런 어려움이 거의 없었다 할 정도로 해외 정상들이 친근하게 다가왔다. 아, 그렇군요. 해외 정상들이 친근하게 다가왔다. 그래서 처음 외교 무대에 나가면서 별로 어색하지 않게
다른 정상들과 쉽게 교류할 수 있었다. 자, 사진 저 혼밥 사진 뜹니다. 그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외교 무대에 나갔을 때 문재인 부부 또는 문재인이 어떻게 서 있는데 저 혼자 서 있네요. 다른 외교 정상들은 다른 국가 정상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문재인이 혼자 서 있네요. 또 다른 사진 있습니까? 네. 저 아마 사진을 찍는데 각국의 정상들이 저게 G20 회의였는지 확인은 정확히 안 됩니다만 G20 회의였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자, 다른 국가 정상들은 대부분 각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부부만 따로 있고 여기도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은 이렇게 앞서 얘기했던 해외 정상들이 친근하게 다가왔다. 외교 무대에 나가면서 별로 어색지 않게 다른 정상들과 쉽게 교류할 수 있었다고 이 얘기를 했네요. 어떻게 보세요? 막 웃음이 나오시죠? 네. 바이든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저 멀리에서 뛰어오는 건요. 예. 그때 그 회의에서 말씀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진심이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재인은 정치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에 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저거라고 봅니다. 네. 문재인은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또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싫어하고 또 영어를 잘 못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영어도 잘 못합니다. 사실 영어를 잘 한다라고 해서 외교 정상들끼리 이 통역 없이 외교하는 건 영어로 이야기하는 건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건 하거든요. 근데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걸 하는 걸 좋아하지를 않아요. 일본 대사관에서 그 뭐 한낮을 혼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정상 외교를 나가면 기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있기 때문에 촘촘하게 이 일정을 짭니다. 예. 근데 그 일정을 짜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안 하니까 지금 뭐 다른 사람들도 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 정상들끼리 특별한 경우 아니고 정상들끼리 얼굴 붉히고 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웃어줍니다. 다 옆에 있으면 악수합니다. 그걸 자기는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자기 가만히 놔두니까 편한 거죠. 저걸 외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제 뭐 또 그 이야기를 하던데 민주당 쪽에서 문재인 정권의 외교적 성과를 질투해서 지금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뭐 질투 안 합니다. 질투 안 하고요. 외교나 이런 사람들의 관계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저 준비도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요. 외무부에서 준비를 할 때부터 이제 대통령의 일정을 저런 식으로 짜게 되는 겁니다. 예. 싫어하기 때문에요. 그 금방 눈치채지 않습니까? 그렇게 짜고 간 것이고 외톨이가 됐던 것이죠. 제일 인상적인 것은 보시면요. 그 바이든이 멀리에서부터 다른 정상들 다 젖히고 윤 대통령에게 뛰어와서 인사를 하는 것은 반갑고 하고 싶고 공감하고 할 이야기가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예. 그런 소통은 전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한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17일에 이너텍 시스템즈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론조사 내용은 이겁니다. 삼김 여사 특검에 찬성하느냐. 삼김 누군지 알겠죠? 김건희, 김정숙, 김혜경 이 세 명을 갖춰서 김건희 여사 그리고 나머지 김정숙, 김혜경까지 포함한 삼김 여사 특검에 찬성하느냐.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를 물었는데 찬성이 63.9%, 그 중에 적극층이 46.9%입니다. 거의 절반이 적극층이고 전체 찬성은 64% 정도, 63.9%, 반대가 28.2%. 이건 좌파, 우파, 뭐 중도층을 다 떠나서 대다수가 이 삼김 여사 특검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삼김 특검, 삼김 여사 특검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검찰이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문제와는 어떻게 좀 곁들여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세요? 먼저 여사 호칭 좀 쓰지 말랍니다. 이거 뭐 저는 안 씁니다. 근데 우리 앵커님은 좀 전에 써서 예. 특검요. 그 김정숙, 김혜경 삼김 특검 하니까 민주당에서 쑥 들어가서 참 좋습니다. 네. 삼김 특검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성격이 다릅니다. 김정숙 건은 특검해야 되는 겁니다. 권력형 비리입니다. 이거 수사를 중앙지검에서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검은 검찰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특히 수사를 하기 힘든 권력형의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은 특검이 필요하고요. 김혜경은 특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수원지검에서 수사 다 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소환해서 기소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구속영장 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 제가 성격을 좀 분리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거 김건희요? 네,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네. 권력 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가 조작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의 일입니다. 지금 필요한 수사가 있으면 수사해서 끝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가방을 받은 부분 있잖아요. 이 가방을 받은 부분은 권력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라고 해서 자기들은 취재 왔다 그러더만요.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예. 그게 무슨 취재인지 제가 4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300만 원짜리 가방 들고 가서 취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가방을 놓고 간 거예요. 지금 이게 권력형과 아무런 업무 연관성도 없는 것입니다. 이건 중앙지검에서 필요한 수사를 해서 끝내면 되는 부분입니다. 특검 하도 지금 민주당에서 묻지마 특검을 떠드니까 이제 상김여사 특검으로 이 반격을 한 것인데 세 사람의 성격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해 둡니다. 네. 김정숙 특검이 필요하다. 나머지 부분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다면 수사하면 된다. 삼김여사 특검이 왜 나왔는지는 사실은 알고는 있죠. 그런데 실제는 좀 구분해서 김정숙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이중근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우선 김정숙 여사 논란부터 이야기를 좀 드리죠. 네. 김정숙 여사 인도 타지마을 이웃 논란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연부인의 첫 단독 외교다 이런 걸 입장을 밝히는 셈이 됐어요. 네, 그렇죠. 사실 이 문제는 2018년에 이미 크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나눴던 상황이긴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됨으로써 2018년 다시 소환한 셈이 됐고요. 당시에도 중앙일보의 남정호 논설위원이 시시각각이라는 칼럼을 통해서 인도 타스마할이 해외 유람 관광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나서서 고소를 했어요. 예. 고소를 하고 이 삭제를 하고 명예훼손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1심에서 재판부가 아무 잘못이 없다. 이건 공론화 할 만한 일이다라고 하니까 항소를 했는데 바로 슬그머니 취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사실은 떳떳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더 설명을 많이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배현진 의원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것이 잘못됐음을 드러냈는데 뻔뻔스럽게도 그냥 유야무야 덮어놨죠.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쓰면서 굳이 그것을 다시 언급함으로써 이게 진짜 사실이냐 아니냐 모든 것들이 그때 당시에 묻어뒀던 것들이 다 이 관 속에서 뛰쳐나와서 우리 앞에 지금 다 이 검증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요 사건이 논란이 되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했던 진성준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상급 인사가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한 것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을 방문해서 안동을 방문한 것과 유사한 외교 일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김정숙 타지마할 방문과 엘리자베스 여왕 안동 방문을 똑같이 봤네요. 네, 이게 얼마나 지금 파장이 크냐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진성준은 뭘 실토했냐 하면 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진짜 대통령은 김정숙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백하는 셈입니까? 그렇죠. 실토하는 거죠. 문재인이 실권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권력은 누구한테 있다? 김정숙한테 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자, 엘리자베스 여왕은
왕비가 아닙니다. 예. 여왕이에요. 그렇죠. 영국은 뭐죠? 입헌 군주국입니다. 공식적인 영국의 국가 수반은 누구죠? 총리가 아니에요. 여왕이에요. 예. 그래서 대통령과 여왕이 동격으로 정상회담 같이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모든 외교라든지 또는 내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왕의 위임을 받아서 총리가 합니다. 네. 하지만 국가 수반이에요. 국가 수반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떤 스케줄을 잡아서 안동 하회마을을 간 것과 대통령 부인은 공식 직책과 직함이 없습니다. 공직자가 아니에요. 대통령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수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이 전용기를 타고 그 다음에 이 타지마을 가서 관광을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진성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캐나다 트리도 총리 등 인도를 방문한 수많은 정상들이 타지마을에 방문했고 김정숙 여사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라고 하는데 보세요. 마크롱의 부인이 타지마을 갔습니까? 아니 캐나다 트리도 총리의 부인이 갔습니까? 다 국가 정상들 얘기네요. 부인들이 프랑스 국가 전용기, 대통령 전용기를 탔거나 캐나다의 총리 전용기를 타고 부인들이 타지마을에 갔다고 얘기하면 그래 그런 전례도 있구나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나 트리도 총리가 갔는데 김정숙이 간 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면 마크롱과 트리도와 엘리자베스와 동격이에요. 김정숙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진성준 의원,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지금 혼자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타지마할과 피라미드와 피오르드와 갔다 그러면 당신들은 아이고 잘했습니다 라고 박수 칠 겁니까? 당장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특검 하자고 얘기할 겁니다.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하자고 그러겠죠. 다 할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지의 베일이라는 그런 이 논리입니다. 커튼을 치고 누가 했는지 상관없이 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정당한 거고 비판하다고 하면 비판한 건데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그건 정당한 논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진성준의 이 지금 표현은 이 쉴드를 쳐주려다가 불을 붙인 격이 됐고요. 자, 황희까지 나서서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나섰는데 딱 당시 청와대에 있던 두 사람을 빼놓고는 민주당은 지금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친명계에서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한다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고 있다고 그러죠. 불쾌해하는 건 왜 불쾌하냐면 문재인에 대해서 불쾌해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를 다 올가매려고 덫을 놓고 다 난리를 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회고록을 그렇게 씀으로써 김정숙 여사가 부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딱 뭐가 되죠? 지금 김민정 교수가 얘기했던 그럼 삼김을 받자 한 것이 다시 부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문재인 아니 왜 긁어부스럼을 만들어갖고 내 마누라까지 소환하게 만드냐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리고 기사 났어요 오늘 친명계 민주당 친명계 부글부글 문재인 대통령한테 부글부글 왜 전선을 흐트러뜨리냐. 지금 김정숙 여사의 모든 게 다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포화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사라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완전히 쎄하다는 거예요. 뭐냐? 아니 우린 문재인과 김정숙을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 최근에 들어서 허 의원 저 기사 보셨어요? 그 박찬대가 원내대표인데 정책위 의장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나서서 이 종합소득세, 종부세 폐지할 수 있다. 폐지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진성준이 깜짝 놀라서 날 왜 정책위 내가 차원에서 논의한 바 없다. 없는데 네. 하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뭐죠? 문재인 지우개에 나섰다는 거예요. 문재인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실질적으로 문재인은 문재인이고 이재명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가자는 거거든요. 지금 딱 이 김정숙 논란에 단 한 사람도 이재명 계열의 친명들이 나서서 옹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배현진 의원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핵심을 좀 찔러가고 있어서 한번 그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시죠. 예. 영부인의 외교를 위한 순방 예산은 예산에 없었다.
영부인이 인도를 갔다 오는 예산이 단 3일 만에 기재부에 예비비로 신청이 돼서 승인이 났다. 그런 예산을 우리가 편성한 전례가 없다. 국고손 사건의 주범은 문 전 대통령이다. 국고손실죄의 주체는 그 회계 집행을 하는 실무 책임자이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전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먼저 시작돼야 한다. 주체가 문 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공범으로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같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배현진 의원에 의하면 이 사건의 주범, 즉 이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게 하고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실제적으로 이 사건의 주범은 문재인이다. 그래서 문재인을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처음에 2,560만 원이 책정이 됐대요. 그건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갔을 경우입니다. 수행원 몇 명 해갖고 가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560만 원 정도면 딱 떨어질 수 있는 예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배현진 의원이 얘기했듯이 갑자기 이게 3억 뭐 거의 7천만 원 가까이 되는 4억 가까운, 그러니까 예비비로 4억을 지금 신청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돈이 들어간 건 3억 7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왜 3억 7천만 원의 예산이 왜 책정이 됐는지 아세요? 어떻게 책정이 됐죠? 2억 7천만 원이 전용기 기름값이. 그렇죠. 예. 민간항공사로 하면 몇백만 원이면 될걸 전용기를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항공기 기름하고 그걸 한번 동원하는데 드는 비용이 2억 7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예. 4천만 원은 어디에 쓰는지 아세요? 경호원들. 경호원들. 경호비. 예. 그러니까 김 여사가 움직이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3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갑작스럽게 예비비로 했다. 이걸 또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모든 기재부에서 나오는 예비비나 뭐나 다 집행을 하면 계획서와 사전 계획서와 사후 보고서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사전 계획서에는 타지마할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기자들에게 딱 배포했을 때 마지막 날 타지마할이 쓱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갔다 온 다음에 뭐든지 다 보고서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썼는지가 나와야 되니까 거기에 타지마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타지마할이 이게 이 유람이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슬그머니 그냥 그 기자들한테만 끼워 넣었다가 밝히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랬군요. 자, 김정수 여사의 이제 건은 여러 건이 있죠. 지금 타지마할 문제 위에도 고급 의상과 폐물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의상실 디자이너 딸 특혜 채용 의혹, 문다혜와 행정요원 양이네스, 그리고 유송화 전 춘추관장과의 금전 거래, 이런 여러 의혹들이 많이 있죠. 뭐 여기다가 이제 수영 강습 의혹까지도 포함한다면 적어도 한 5개 전후에 그런 의혹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관련된 비서관실이 청와대 내에 굉장히 많았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사안 정도는 대부분 모르고는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비서실장, 인사수석실, 제2부속실, 총무비서관실, 홍보수석실, 한 5개, 4개, 5개 정도의 수석 비서관실이 관여되어 있는데, 과거 이런 사건이면 실제로 이제 국정농단에 해당되는 주요 사건으로 지금 쳐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국고손실과 그다음에 특활비 전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바로 인도와 관련된 사람들이 있어요. 양이네스라는 사람은 이해충돌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 김정숙이 옷을 단골로 하는 디자이너의 딸이에요. 예. 그러니까 특혜, 대가로서 채용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채용할 자격이 안 돼요. 왜냐하면 프랑스 국적입니다. 예. 이네스라는 이름이 아마도 프랑스식으로 이름을 지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프랑스 국적의 사람이 청와대에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청와대는 계셨었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네. 이 다른 국적의 사람이 들어가서 그 국가에 아무리 뭐 의전 비서실에 있던 뭐 총무 비서실에 있던 청와대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정보가 집약된 곳이고 보안이 필요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진짜 로열티가 필요한 그런 인자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프랑스 국적인 사람을 채용할 수가 있나요?
저는 그게 또 불가능한데 그래서 인사수석실에 문제가 있고 인도 갔을 때 수행원만 뭐 40명이라는 얘기가 있고 자유일보는 40명이라고 썼는데 지금 13명이라고 보도가 됩니다. 그 안에 양 이네스가 불법적으로 같이 간 것이고요. 네. 두 번째가 뭐 청와대 한식 전문 조리장이 타고 있었대요. 네. 3박 4일 갔는데 한식 전문 조리장이 한식을 해갖고 김정숙한테 먹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 호텔에서 저녁은 한식으로 조리해서 먹였다는 얘기인데 예. 이런 것들과 포함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그냥 요약만 한 것이지 이것으로서 말미암아 우리가 국정농단과 관련된 수사를 해서 드러낸 혐의로 얘기하면 혐의가 한 10가지도 넘어요. 어마어마한 지금 이 폭발력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민주당이 지금까지 했던 것에 기초해 봤을 때라도 국정농단으로 국정조사와 그다음에 특검도 또 굉장히 여러 가지의 어떤 혐의들을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이 고급 의상의 옷값과 관련된 의혹들이 바로 특혜 채용 의혹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양 이네스 즉 김정수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 딸 양혜엘 씨의 딸이라고 그러죠. 그 양 이네스가 왜 채용됐느냐? 프랑스 국적자일 뿐만 아니라 무슨 전문 행사 의전의 전문 스타일리스트. 가도 아니고 그냥 뭐 스타일리스트에 불과하고 네. 총무비서관실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무슨 경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혹시 김정숙의 고급 의상과 관련된 옷값 이걸 채용 방식으로 일부 해결해 준 거 아니냐 그런 의혹도 좀 있죠. 그렇죠. 자, 지금 최근에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2부속실과 관련된 사람과 문다혜가 수상한 금전거래가 있어서 출국 정지를 시켰다라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예. 그게 바로 양 이네스와 유송화입니다. 네. 근데 이 양 이네스와 유송화가 둘 다 제2부속실에 소속돼 있고 물론 이게 또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 이네스는 총무부 비서실의 행정요원에 불과해요. 네. 그러니까 정식으로 채용된 관이 아닙니다. 행정관, 비서관이 아니라 행정요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을 제2부속실로 배치한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엄청난 돈을 지금 송금을 했다는 거고 유송화 의전 비서관이 바로 또 이 딸한테 송금했다는 건데 아주 이상하게도 둘 다 옷값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예. 양 이네스는 당연히 이 사람은 5년 동안 내내 있었어요, 청와대에. 그리고 이 사람은 프랑스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패션쇼 같은 데 가서 자기 회사를 소개를 해요. 아니, 청와대 직원이 자기가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그 디자인 회사가 굉장히 좋고 나는 5년간 그 대통령을 모시고 스타일리스트로 활약하고 있다. 겸직금지 위반이야, 이건 또. 예. 이런 얘기를 버리고 다닙니다. 즉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대통령 영부인의 옷을 책임지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자기 회사 옷들을 팔아요. 이게 사실 엄청난 독직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유송화는 누구죠? 바로 5만 원권 관봉권을 들고 누비 장인한테 가서 옷을 직접 그 돈으로 산 사람이에요. 구두 가게에 가서 구두를 맞춰서 그 돈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관봉권의 위치와 그것을 이송한 사람이야. 옷값을 돈을 전달한 사람이야. 그러면 유송화와 양 이네스는 김정숙의 옷값을 추적하는데 아주 주요한 그런 참고인들이. 그러면 옷값을 계산하는데 한국은행 관봉권을 사용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현재 근데 특수활동비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용 내역과 관련해서는 문재인이 퇴임 직전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봉인해 버렸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대통령 기록물 수사 문제가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고등법원이 이게 수사에 필요하다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기록원에 지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불거졌으므로 실제로 특검이거나 아니면 공수처가 수사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고등법원에 서울고법에 영장을 청구하면 서울고법이 그것을 숙고를 하고 그 다음에 영장을 쳐주면 바로 국가기록관에 그 데이터들을 전부 다 찾아볼 수가 있죠. 예. 그러면 관봉권의 경우에 만일 그것도 가능합니까? 관봉권에 넘버링이 있습니까? 있죠. 있어요. 예. 그러면 사실은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추적하려고만 의지만 가지면 검찰에서 추적을 해서 그 돈이 어떤 경로로 어디를 통해서 갔는지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띠지라든지 네. 그런 물증이 국가기록원에 남아있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활비의 사용 내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2억 가까이 들어갔다라고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에 청와대가 밝혔고 그 돈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부부의 돈이다. 뭐 이렇게 밝혔지만 네. 사실상 178벌을 입었다고 다 세봤는데 한 벌당 가격을 사실 가격이라는 게 아시잖아요. 디자이너의 옷 가격은 네.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몇백만 원일 수도 있고 몇천만 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을 다 합쳐서 과연 2억 갖고 이 김정숙 여사의 옷과 브로치와 구두를 다 댈 수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해명하는 데 있어서는 특활비의 사용 내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예. 문재인 회고록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숙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정 또 외교와 관련된 중요 사안이 있어 몇 개만 살펴볼게요. 탈북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판문점을 통해서 강제 북송된 사건. 예. 저 사건 지금 저 사진 보이시죠? 저 사진이 바로 어떻게 저 사진이 찍혔을까요? 저게 이제 뉴스원 사진 기자가 망원 렌즈로 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저 사진. 또 다른 사진 한번 이제 저 사진 외에도 다른 사진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죠. 뉴스원 기자가 저 사진을 찍었는데 어떻게 찍을 수 있었냐면 뭐 기자들한테 그 통일부라든가 뭐 이런 데서 강제 북송하니까 와서 사진 찍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망원 렌즈로 찍은 거예요.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진을 찍게 된 동기는 이렇게 됩니다. 2019년 11월 7일에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를 취재하고 있었죠. 그때 김유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하는 걸 포착을 했습니다. 그때 그 문자 메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탈북어민을 판문점을 통해 북송했다. 이런 문자 메시지가 김유근 당시에 국가안보실 1차장의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있는 걸 그 뉴스원 기자가 멀리서 그걸 찍은 겁니다. 그걸 보고 누가 보냈냐? 보낸 사람은 공동경비구역 대대장이었죠. 그걸 뉴스원 기자가 사진을 찍고 지금 탈북 어민이 판문점을 통해서 북송되는구나.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저 사진 소개도 좀 해드리고, 자, 탈북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회고록에 예. 질문. 네네네, 먼저 이야기를 하시죠. 자, 회고록에 거의 다 청탁까지 자화자찬입니다. 네. 근데 이 회고록의 핵심은 이거예요. 자, 김정은은 굉장히 믿을만하고 솔직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다. 이거를 장황하게 얘기를 해요. 자기만 들은 얘기. 증거가 자기만 들은 얘기예요. 아이고 뭐 연평도 가서 위로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는 직접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친서도 없어요. 네. 자기가 그렇게 들었다예요.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김정은은 굉장히 믿을 만한 지도자였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네. 두 번째가 뭐냐면 트럼프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 트럼프는 하노이 이 노딜 이후에 굉장히 미안해했다. 그러면서 자신한테 나는 그거를 추인하고 싶었는데 볼턴과 폼페이오가 다 반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 미안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트럼프는 좋은 사람인데 나쁜 사람들이 참모들이 나빴기 때문에 하노이 노딜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운전했다. 내가 모든 한반도를 다 운전했다. 네 번째, 내가 변방에서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발돋움시켰다. 자, 여기까지 모든 것들이 뭐냐면 김정은과 내가 트럼프를 설득을 해서 한반도를 평화의 꽃을 피우려고 했는데 나쁜 참모들이 관여해서 잘못된 것이고, 그런데 어찌됐든 그건 하나의 어떤 오점에 불과하고 나는 한반도를 운전해갖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세웠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자랑을 늘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노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예. 앞으로 얘기할 정말 최악의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돼서 자국민들, 그러니까 북한의 주민들도 헌법상에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우리나라 헌법상에는 영토, 북한의 그런 영토도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집단이에요. 정권이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요. 북한에 사는 주민들도 우리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죄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충분한 수사를 거쳐서 우리나라의 재판부에 세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국민이니까. 네. 실제로 탈북한 사람 중에 북한에서 저지른 살인 등 범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재판부에 재판을 받은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전례가. 네. 그런데 그런 전례 깡그리 무시하고 사흘 동안 수사를 했다라는 어떤 핑계를 대고 그대로 그 즉시 보내버렸다. 이건 유엔 헌장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소한 이 어떤 법이라는 체제 속에서 사법적인 어떤 판단을 받을 수 있지 못하는 국가에는 넘길 수 없다. 아무리 법인이 의심이 되더라도 라는 국제 규약을 지금 위반한 거예요.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는 잘했다. 이 범죄 저지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해서였어요. 지금 자화자찬하는 것처럼 김정은과 손잡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걸림돌이 되면 인권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나발 죄송합니다 표현. 다 그냥 죽여버린다. 당시에 그 2019년 얘기입니다. 2019년 11월에 통일부 대변인이 이 탈북 어민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아니며 흉악범이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했는데, 나중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청와대가 그걸 주도한 걸로 알려졌어요. 확인이 됐어요. 노영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도해서 강제 북송을 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당시에 이제 탈북민은 합동조사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이 합동조사가 제대로 됐는지도 또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탈북어민 당시에 강제 북송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죠,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친선을 보내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들이 내가 지금 이 탈북 어민들을 우리가 받아주면 걸림돌이 된다, 이거예요. 자신의 어떤 치적을 위해서. 네. 그런 부분들이고, 말씀하셨듯이 모든 어떤 증거와 또는 증언들이 철저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를테면 살인사건이 있습니다. 그 살인사건을 수사하는데 얼마나 많이 걸릴까요? 왜냐하면 복수의 증언자들이 필요하죠. 증거들을 다 국가수에 보내서 이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되죠. 그럼 국가수가 그것을 갖고 다 검증하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죠. 다 복수의 증언, 그러니까 목격자들 다 찾아내야 되죠. 이런 데 드는 시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은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아무리 빠르더라도. 단 사흘 만에 결정을 해버리고, 더군다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핏자국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봐라, 이런 증거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페인트 칠을 쫙 다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전혀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증거를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페인트 칠을 다 해버려요. 그리고
최소한 그 배를 인도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봐라 이 배에 이러이러한 흔적들을 아직도 우린 갖고 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 배 그대로 인도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아니 우리가 알아서 사흘 동안 충분히 수사했으니까 너네는 믿어. 흉악범이야. 흉악범은 어떻게 우리가 데리고 있어. 끝. 이건 충분한 설득과 충분한 소통이 아니에요. 네. 그저 빨리 급급해서 이거를 덮고 이 사람한테 빨리 보내서 그 북한과의 관계만 계속 정상화시키면 돼. 이런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뒤에 얘기는 다시 한번 하더라도요. 당시에 살인 등 이렇게 흉악범으로서의 그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최초에는 뭐 열 몇 명을 죽였다 어쨌다 이런 발표를 한 거가 기억을 해요. 그렇죠. 근데 정부는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했죠? 살인을 했다는 행위를? 살인했다는 행위 자체를 자백을 했다라고 얘기했고 자백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백했다고 얘기를 했고 네. 그 다음에 그 증거가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배에 다 증거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은 아주 자명했다. 그리고 북한에 이미 그 소문들이 그러니까 원산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살인범들이 배를 타고 탈출을 했다라는 소문이 확인이 됐고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소문을 갖고 이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통해서 자백했다. 이게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주장을 하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확인됐다고 한 살인 등으로 살인을 했다. 이것은 정부 측 발표 위에는 사실상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예를 들어 언론에 뭐 얘기를 한다든지 최소한 말이에요. 어떤 살인 행위라도 뭐가 필요하죠? 변호인들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변호사가 뭐 국선 변호사든 뭐든 가서 변호사가 그 모든 상황을 입회하고 왜냐하면 그 자백이라는 것도 뭐 진술이라는 것도 아무런 조언이나 아무런 상황 없이 객관적인 제3자가 없이 당사자들끼리 해갖고 자백했다 끝 해버리면 그게 효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변호인 등 제3자가 그 입회하에서 그 과정들을 최소한 인지는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없다는 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탈북민 중에 북한에서 살인 행위를 저지르고 탈북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나라 재판부가 재판을 했어요. 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 때문에 흉악범으로 그냥 돌려보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여쭤보는 이유는 살인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으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 법정에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고 우리 법정에서 당연히 재판을 받아서 그 사법적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순서를 밟아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래서 강제 북송이라는 건 그 자체로 우리 사회 우리의 법으로나 국제사회의 규칙 규범으로나 그것을 위배한 사건인데 살인을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실제로 제 기억에는 그때 당시에 14명을 살인했다 이제 네. 그렇게 했던 걸 기억이 나요. 네네. 한번 혹시 그 배를 한번 찾을 수 있으면 배를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탈북 어민들이 탔다는 배가 이제 그 사진이 있는데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하면 이 살인이라는 것은 당사자들이 자백했다고 그러는데 당사자들을 자백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탈북자들이 그 후에 북한의 여러 자기 가족들, 지인들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이 탈북 어민들은 그거 한번 사진 띄워놔 주세요. 아까 방금 보여준 그 사진 띄워놔 주세요. 예. 탈북 어민들이 당시에 김정은이 방문하려고 했던 현장 북한식으로 하면 현장 지도 하려고 했던 곳에서 김정은을 암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일부 발각되면서 탈출을 했다. 이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후에, 그 과정에서 이제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 실제로 살인행위라고 하는 것은 북한 당국이 우리 당국자한테 뭐 전화 통화를 했는지 아니면 뭐 다른 형태로 확인했는지 모르지만 북한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내라 한 것을 우리 정부가 살인행위라고 근거로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을 보면 저 사진 한번 보여주죠. 14명을 살인했다고 하는데 저기에 지금 16명, 17명을 탈 수 있는 저게 배입니까? 그래서 이제 사진 한번 좀 보여달라고 했던 거예요.
자, 두 가지. 네. 저도 지금 허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대북 전문 매체가 네. 사실은 그 당시에 살인 행위가 아니라 당시 김정은과 관련된 그런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상황들이 있어서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살인이라고 몰아가는 당시에 이제 소문을 퍼뜨리고 이 당시 그 주범들을 색출하는 과정 속에서 이 두 사람이 해당이 됐다. 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저도 그거를 스크립해놨는데 역시 모든 것들이 다 확실한 어떤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것들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어선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16명이 진짜 탈 수 있느냐. 왜냐하면 두 사람이 나머지의 그 사람들을 모두 다 한 사람씩 살해했다는 거예요. 네.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 그 저녁에서 이제 뭐 아침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왜 선상 반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2대 16이에요. 2대 16인데 더군다나 무슨 크루즈 선이라서 여기서 숨고 저기서 숨고 한 사람씩 이렇게 찾아내는 것도 아니고 보시다시피 저 어선은 16명이 탈 수도 있어요. 목선 다 목선이고 워낙에 지금 그 이 북한이 이 민간 선박 뭐 이런 것들이 최악이라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타고 각자 살려고 막 그 고기를 잡고 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16명이 탈 수 있냐 없냐보다 더 중요한 건 16명을 저렇게 살해를 하는데 가능하냐는 거예요. 두 사람이. 즉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가만히 있었느냐. 완력으로만 하더라도 2대 16이면 저 좁은 배 안에서 충분히 제압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 한 사람씩 했다는 거예요. 모르게. 그러니까 끝까지 할 수 있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